자,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 행동하는 철학자, 도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정봉주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예. 선생님 제자라는 건 좀 사기 같은데요? 아니요, 네. 진짜 제자인 것이 네. 뭐 어려서부터 나하고 교류가 있었지만은 예. 특히 감옥에 가 있을 때 예. 내 책을 읽고 예, 맹자 읽었다고 주장해요. 예. 아니, 맹자만 내- 읽은 게 아니라 이 내 아저씨야. 책을 읽고 그 편지를 보내줬는데 예. 그 편지에 너무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내 책을 보내주면서 감옥에 있을 동안 당신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비약할 수 있는 예. 위대한 시기를 맞았으니 예. 그 시기 동안에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근데 정말 감옥에서 공부를 지독하게 했어요. 네. 그리고 책을 엄청 읽었고, 예. 그리고 나한테도 또 역으로 책을 소개해줘가지고, 선생님한테요? 그래서 봉주 만화책 아니었어요, 만화책? 아니. 봉주가 소개해주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의 사상가들을 많이 소개받아서 저도 읽었습니다. 예. 예. 놀라운 일인데? 이 양반은 그런 거 믿지를 못해요. 어이, 지만 천재인 줄 알아. 아니, 이거는 그거의 문제가 아니고, 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뭐 이렇게 알통 만들고 이런 걸 좋아하지. 근데. 아니야, 근데 봉주는 정말 그 탐구력이 있고, 예. 이런 데에서도 결국 이 팟캐스트가 봉주가 나오면은 히트를 치는 거는, 대박을 치는 거는 역시 그 지력이에요. 어떠한 날카롭게 그 순간에 상대방의 논리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걸 자기화해서 그걸 요약해서 표현해 주기 때문에 상대방이 너무 편하고 즐겁게 느끼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깔때기 부서진다, 오늘. 이야. 깔때기가 뭐 이렇게 칭찬 이런 찬사를 받으신. 예. 선생님, 지난주 목요일 날, TBS에서 저하고 대담한 거, 그 TBS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선생님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때도 너무 나로 하여금 편하게 느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줘서, 예. 정말 꺼리낌 없이, 예. 제 처가 그걸 듣고, 너무 잘했다. 근데,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냐. 예.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거에 한 1000배는 세게 얘기해.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 300만 이상의 다운이 되지만, 그래도 직접 이렇게, 여기가 강남 청담동이기 때문에, 우리 편들이 접근성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오늘 여기 식사를 내가 여기서 먹었는데, 예. 음식이 너무 좋던데.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래. 싸고 맛있고. 선생님, 근데 저희가,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웃고 즐기기에는 이 시대가 너무 암울해요. 그리고 이 암울한 상황을 이미 4년 전에 고고한 미소 속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저 여인네가 대통령이 되면 환관이 판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환관이 판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얘기 전에 내가 가장 역점을 두어서 한 얘기는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박근혜의 미소에 홀려 있었어요. 그리고 최소한 어떻게 됐든 저 여자는 우아한 사람이다. 우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렇게 우아하게 사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적인 양심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부귀 권력을 어려서부터 부귀 권력 속에서 산 사람이 부귀 권력을 탐하겠느냐.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가설에 전부 속아 있을 때 그렇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지적한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도무지 대통령이 돼서는 아니 될 사람이다. 뭐냐 하면은
그 절대 권력,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단군 이래 박정희 시대처럼 권력이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시대가 없었거든요. 예. 거기서 완전히 격절된 그야말로 그 어떤 절대 권력의 한 바닥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절의 고도에 갇혀 있는 황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일체 외부와 교섭이 없었던 그렇죠. 사람. 예. 그리고 그 여자의 일체 그 당시 내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퍼블릭 액티비티, 공적인 아무런 언급이나 예. 그 어떠한 우리 행정에 대한 개입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도 그 당시 박근혜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몰랐고 예. 그 사람의 통치 능력에 관해서는 더더욱 아무런 검증이 없었던 시절에 예.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느냐. 예.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아니 될 사람이라고 그 당시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예. 그러나 만약 될 것 같은데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돼서는 아니 될 사람이지만 된다고 한다면 그 주변에 우리 청와대에는 환관만이 들끓게 될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때 그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제가 명나라 역사를 읽고 있었어요. 저는 뭐 원전을 그대로 보니까 그래서 명나라 역사를 읽으면서 그 주원장이라는 사람하고 영락대제가 우리나라 세조의 찬탈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찬탈을 하면서 권력을 농락하면서 방효유라는 제가 아주 존경했던 금화학파의 거장을 찢어 죽입니다. 그래서 구족을 멸하지 않고 10족을 멸했어요. 그래서 당대의 그 명나라 초기에 1000여 명이 죽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 뒤로 완전히 명나라는 환관의 시대로 갑니다. 예. 그 외부와 권력이 격절되면서 그 명나라 왕조는 환관이 들끓게 돼요. 그 결과 청나라한테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청나라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근세를 경험하면서 청나라는 만주족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만청에 대한 그 근대 중국의 반감이 있기 때문에 청나라를 나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청나라처럼 위대한 왕조는 없었어요. 중국에서 가장 부패가 적었고 초기에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라고 하는 영토는 사실 청나라가 확보해 준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명나라가 청조에 의해서 멸망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 환관 정치에 의해서 결국 망국의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요새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비분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 그 방 선생을 찢어주겠다는 게 거열형을 시켰다는 말씀이시죠? 거열형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 영락제가 찬탈을 하면서 원래 이 사람은 연경에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의 수도가 남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경에서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데 그 참모들이 당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정권을 찬탈하게 되면은 최소한 방효유라는 인물만은 건드려서 안 된다. 그러는데 이제 놓고 네가 나에게 그래도 내가 정권을 맡을 수 있다는 그 뭐 한 줄이라도 써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와서 자기의 정권의 찬탈을 합리화하는 한마디만 써달라고 그래요. 정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밑에서 이 사람이 연나라의 도적놈이 찬이 이 정통의 위를 찬탈했다고 연적 찬이라고 그 자리에서 쓰고 붓을 그 면성에다 팍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영락제가 거기서 그 거열형을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족을 10족.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9족까지는 있는데 10족이라는 건 초기에 영락제에만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뭐냐면 이 근대를 보면은 그
그러한 역사 얘기를 그 이웃나라, 명나라 얘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예. 선생님. 지금 모든 상황에 선생님이 예측한 대로, 주장하신 대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4년, 지금부터 2년 반 전에 4월 16일 생때 같은 우리 아이들이 서해 앞바다에서 수몰되는 것을 보면서 온 국민이 비통해하고 있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선생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에서 직격탄을 날렸어요. 하야하라. 어떤 그렇죠. 심정으로 그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때? 그때만 해도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아주 우아하게 보일 때였기 때문에 감히, 그리고 박근혜의 비극은 박근혜라는 개인의 어떠한 능력으로 대통령이 되었다기보다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많은 예. 사람들이 그 크레딧을 그대로 99% 먹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민중들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이 위기 상황에 닥쳐 있는데 사실 박정희는 어떻게 됐든 간에 치열한 독재를 했더라도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변화시킨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박정희 패러다임에 대한 그 개발 독재의 향수. 그것이 있는 데다가 예. 박근혜라는 사람이 우아하게 보이고 이러니까는 다들 그때는 감히 얘기를 못할 때예요. 아무도. 예, 아무도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도 여태까지 박근혜가 등장한 이후로 하야하라는 말은 제가 처음 한 것인데 예. 저는 사실 그 여기 이 법학자가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이 세월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거의 뭐라 그럴까 마치 전 국민이 그 6.25 전쟁을 겪는 거와 같이 그 마치 그런 역사적 이벤트를 전 국민이 이렇게 객관화된 어떠한 역사적 진행을 아주 압축시켜서 전 국민이 그 체험을 공유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이 최순실 게이트는 앞으로 밝혀지고 뭐 하면서 지금 밝혀지면서 분노를 느끼는 거지만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마치 국가가 그 재난에 해서 이게 멸망에 가는 모든 우리나라 국가 권력, 공권력이 그 순결한 우리 국민들이 그대로 그 구원을 외치고 있는데 아무런 공권력이 거기에 대한 조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침몰되어가는 그 과정이 그거를 전 국민이 그 가슴 아픈 뼈 아픈 광경을 객관적인 영상을 보듯이 전 국민이 봤다는 이 사실은 이거는 절대 이 민족의 역사에서 이 민족의 딥 스트럭처 하나의 심층 구조에서 이것은 사라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박근혜는 여기에 대해서 하야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거는 진짜 the end of history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역사의 종말이라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너는 빨리 하야하라.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야했으면 선생님 그때 하야했으면 박근혜도 덜 비극적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노자 말에 지족불태라고 그러는 말 있지 않습니까? 족함을 알면은 족함을 알면 위태롭지 않다. 저 근고초왕 때는 백제 시대 때도 이 왕이 쳐들어가려고 그러니까는 그 신하가 지족불태를 외칩니다. 족함을 아시면은 위태롭지 않습니다. 신라를 쳐들어가는 것을 멈추십시오 이러는데 우리나라 역사에 박정희도 그렇고 박정희도 유신하기 전까지만 하고 유신 때 자기가 물러났으면 역사에서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저 일본 군관학교를 나오고 또 일본 육사까지 나왔다고 할지라도 뭔가 그 사람이 그리고 여순 순천 사건 때 이 사람은 완전한 좌익이었는데 좌파 완전히 변절을 했죠. 그 변절을 하면서 살아남아서 이건 야비한데 그러니까 그 야비성에는 뭐냐면 박정희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신념을 항상 스스로
배반하면서 자기 목숨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이 박정희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박정희의 인생의 비극적인 것을 생각해도 뭐냐면 그 사람이 군대에 있을 동안에 김종필이나 이런 사람이 다 떠받고 거죠. 예. 혁명을 할 정도로 뭔가 그 정풍운동이나 이런 거 하면서 당시 자유당 시대 그 썩은 그 군대 부패가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군대 부패라는 게 군대에 물자만 하고 하다못해 건빵 공장 하나 하는 걸로 이기붕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별하별 그 부패가 많은데 그 부패의 속에서도 박정희는 그래도 뭔가 민족의 대의를 생각하는 기풍이 있는 군인이었다고. 이건 사실. 그때만 해도. 유신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이제 그게 저근데 유신하면서 망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박근혜가 결국 그렇게 격절된 상황에서 크면서 그래도 그저 그냥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는 자기 엄마 유경수라고 하는 어머니의 그 품밖에 없었는데 70년에 그 서강대를 들어가고 74년에 졸업을 하고 뭐 유학을 잠깐 가 있었던 차에 그해 8월 15일 날 나는 그때 일본에서 동경대학에서 그 유학하다가 그때 잠깐 들어왔는데 난 텔레비에서 그 쏘는 장면을 봤거든요. 문세광이가 쏘는 장면을 봤는데 그 문세광 사건만 해도 내가 여기서는 뭐 얘기를 해도 되겠지 그런 거? 그럼요. 문세광 사건만 해도 지금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내가 일본 유학하고 있을 때는 문세광 사건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은 절대 그 문세광이라는 그 사람의 어머니가 오사카에서 술집을 하던 여자였는데 그 술집이 당시 중앙정보부의 아지트였다는 거예요. 문세가 어머니가 운영하던 그 술집이 그건 다 알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문세광이 들어와서 그 문세광이라는 한국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은 애. 그렇죠. 그 일본에서 잘하는 애가 한국말도 못하는 애가 그렇게 당당하게 들어가서 권총을 거기서 일어나서 쏜다? 이거는 불가능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접근하는 과정까지도 아무런 검문을 받지 않고 그것을 다 조정한 그 사람이 호텔에 머물고 있고 뭐 그런데 거기서 그 전화를 받은 스토리니 이런 거 뭐 세부하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건의 일본 신문들은 그 당시 내가 유학할 때 세세하게 분석을 했거든요. 그 의혹적인 이상한 점.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것은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뭐 이런 자리에서 내가 공적으로 이런 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뭐냐면은 박근혜에게 최소한 그런 거는 전달이 됐을 거라는 거지. 뭔가 우리 어머니는 한국 정치의 어떠한 인트리그 어떤 음험한 이 음모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생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분노와 동시에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때 시작이 되는 그때 시작되는 거죠. 어머니의 죽음으로부터 그 최소한 어머니의 그 총도 그 문세광이 쏜 거에 맞았다는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 분석이 아니죠. 탄도가 달라.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얘기들이 그건 뭐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얘기할 게 아니고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 우아하게 앉아있던 어머니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피를 머리에다 쏟아면서 하는 것을 이 박근혜가 그 당시 그 슬픔 속에서 얼마나 비통했겠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박근혜라는 인간을 사실은 불쌍하게 바라봐야죠. 이 역사에서 우리가 꼭 뭐 이렇게 우리가 비난의 대상으로만 보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비난은 이제 정확하게 나중에 우리 합시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그 인간을 우리는 이해를 해줘야 한다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편지로 날라왔든지 뭐 소개를 받든지 그 정확한 시오리가 없는데 예. 좌우지간 예. 최태민이가 예. 나타나서 예. 그 최태민은 아주 그 야비한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 일제시대 순사하고 예. 뭐 저기 하고 뭐 국방부에서 뭐 하다가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하여튼 뭐 부인도 뭐 6명이라고 그러고 이름도 7개, 8개나 된다고 예, 그러고 예. 그러고 나서 결국 그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예. 스스로 미륵이라고 칭하고. 뭐 구세주 무슨 하여튼 여러 가지 예. 뭐 구세주가 아니고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미륵뿐만 아니라 그 제목이 이름 영생교, 영세교 뭐 많았었죠. 예. 그런데 영생교가 아니고 영세교라네. 영세교, 예. 그런데 그 어떠한 자기의 특징을 뭐냐면 이 영원 합일의 철학을 가지고 예. 그 사람이 기독교 불교, 천도교를 다 종합하는 그러다가 영원 합일의 어떤 영매 역할을 하면서 영혼의 소리, 죽은 사람들의 망자의 소리를 내가 빙의해서 예, 표현한다라는 그 방면에선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한테 얘야 어머니가 내 속에서 외치신다. 네. 너 왜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느냐? 너의 어머니가 너에게 앞길을 비켜주시려고 그렇게 황천길을 가셨는데 너 예. 왜 울고만 있냐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올 적에 그 박근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번 내가 보기에는 박근혜가 앞으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거에. 그렇죠. 네.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전제를 해고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네. 거기서 그러한, 접신을 통해서, 접신을 한 거죠. 네. 타인의 접신을 통해서 접신을 했던, 그놈이 접신도 안 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접신을 했을 때,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에 홀려버린 거 아니에요? 노예가 홀려서. 됐고, 예. 노예가 됐고, 영혼을 완전히 빼앗긴 거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고, 예.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얼굴이 아니에요. 아. 항상 보면은, 예. 얌전하고 우아한 것 같이는 보이는데 표정이 없고, 예.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화를 안 낸다고 그러잖아요. 레이저만 쏘고. 화를 내는 스타일이 이렇게 딱, 그러니까 벙어리 냉가슴 스타일로 그냥 예. 퉁명스럽게 저런 거지 소리 한번 지르고 네.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떠한 절제되고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이 접근을 싫어하고 네. 대화하기를 네. 싫어하고 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영혼과 이렇게 한번 씌워진 사람은 예. 영원히 못 벗어나. 그래서 예. 나는 박근혜를 생각할 적에 정말 그 가슴으로 깊은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왜 그 최순실이가 그래가지고 최태민인가 하는 사람은 94년인가 이거 돌아가시잖아요. 예. 94년 5월 달인가 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도 이제 그 전부터 저기를 했겠지만 나의 후계자가. 그 영혼의 이 능력을 물려받은. 감지한 사람은 최순실이다. 내 딸. 네. 다섯째 부인에서 난 다섯째 딸인데 네. 그 순실이야말로 내 영혼의 능력을 받았다. 그러고서 이제 소개를 잘 시킨 뒤를 잘 볼 것이다. 예. 보살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 뒤로 사실은 74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 한 5년 동안 그 아주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박정희 시대를 또 최후 시기를 화려하게 자기가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 23살 때부터 그걸. 네. 그러고서 5년 뒤에 자기 아버지가 예. 그렇게 돌아가시는 예. 그 비통한 체험을 당하고 예. 그다음에는 이제 전두환이가 그냥 네. 저기 해버리잖아요.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예. 벽장에 그러니까 돈 좀 거기서부터 집어주고.
완전히 격절된 상황에서 누구에 의존하겠어요? 그 당시야말로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최순실이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옷도 뭐 입혀드리고 뭐든지 다 그렇게 보살펴 줬다면 인간적으로 그런 여건에서 끝나야 할 여인이 세상을 말아먹을 생각을 하니. 네. 어? 네. 거기서 끝났어야지, 그러면은. 최순실이라는 인간도.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이 대한민국 전체를 말아먹고 전체를 농락할 이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나는 상당히 내 이론이 있다고. 예. 근데 선생님, 그 환관이 지배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거보다 환관이 몇 명 있었죠. 문고리 3인방 있었고, 우병우 있었고, 안종범 있었고, 요 환관 무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다른 데서 선생님 무당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무속인연합회에서 항의했어요. 무당이라는 표현 쓰지 마라. 우리 명예를 훼손시키지 마라. 무당이라는 표현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교주. 그러니까는 뭐 더 끔찍한 상황 아니에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건강한 민속으로만 이해를 하는 건데 무당 중에서도 또 나쁜 짓 하는 무당도 많이 있죠, 있기는.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밀한 로고스의 세계예요. 파토스의 세계가 아니에요. 파토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갖는 거지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논리적인 인과에 의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모든 국정이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뭐 황당한 밑도 끝도 없는 맥락이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로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걸로 점철됐어요, 그냥. 그냥 세월호도 그렇지 갑자기 국민의 뭐 혼이 어쩌고저쩌고 비정상이라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 해라! 근데 그 덕분에 내가 쓴 도래 중국이 그때 역사 문제가 많이 되니까는 그때 엄청 팔렸어요. 저 책이. 그 덕분에. 이게 한 권도 아니고 여러 권인데.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국정교과서. 최후적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실은 이 국정교과서로 자기들의 국가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나라는 거의 아프리카 몇 개 국가하고 북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이 선진국에서는 이 국정교과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느냐. 개성공단 문제도 그거는 북핵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그거는 개성공단은 그러한 문제의 최후적인 박애인의 수단으로 해야 될 걸 갑자기 하루아침에 근거도 없이 갑자기 문 닫으라고. 문 닫으라. 그거는 우리 개인 사유재산의 침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나라는 상황에서 그 어려운 중소기업가들이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하루아침에 뺏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문 닫아버리고. 그러한 민주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들이 막 벌어졌는데 사드 배치도 그렇고 그것도 막 많은 미국과의 교섭을 통해서 최후적으로 결정할 것이 탁 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모든 이렇게 진행되어 온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의아했는데 그 의아심이 모두 풀려버린 거죠. 최순실이 뒤에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다 풀려버렸죠. 다 풀렸죠. 그래서 국민들의 절망적 상황. 이제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4.19 학생혁명 때 4.1 학생들이 거리에 나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다음 87년 6월 항쟁 때 또 대학생들이 나오면서 바뀌었는데 지금의 대학생들이 스펙에 밀려서 일자리 없어서 절망을 하고 숨죽여 있다가 이제 대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이화여대에서 최경희 총장을 몰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남기 어르신 사태가 있을 때 서울대 의대생들 내가 보기에 한 반 정도는 이쪽 강남 출신일 거예요. 오로지 자기 인생만 생각했던 이 의대생들이 백선아 교수의 병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니까 선배 의사들이 또 우리는 우리 후배 의대생들의 이 성명을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대생과 서울 의대생들이 방아쇠를 당기면서 이 대학생들 촉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박수를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국가에게 그 농락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절망감에 그 사로잡혀서 그야말로 통탄의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시는 국민이 대부분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이보다도 사실은 까놓고 보면은 이명박 시대는 더 난잡하게 진행된 역사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그저 뭐 청계천이나 어떻게 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4대강 뭐 우는 뭐 경부 운하 뭐 어쩌고 하고서 그 끔찍한 일들을 그 핑계 삼아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헤쳐먹는 것으로 국정의 기조를 삼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 우리가 지금 매번 여러분들 공항을 다니시면 그 옆에 있는 경인 운하만 받으면 그 하나 쓸모없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거기다 퍼부은 걸 생각하면은 나는 공항 갈 때마다 그냥 피눈물이 나와요. 그 아라뱃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짓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덮고 넘어갔어요. 그러고 그거를 밝힌 우리 정봉주만 유일하게 감옥에 들어갔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때 용감하게 BBK니 이런 걸 가지고, 이건 잘못된, 그거 밝혀야 된다. 그런데 모든 역사가 덮고 넘어갔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박근혜 시대에서도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그걸 설명할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냐면 사실은 최순실이가 이 어마어마한 음모와 모든 재단을 만들어서 나라의 이 모든 이 국고를 빨아먹을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용기는 누구야? 이명박이 헤쳐먹는 걸 보고, 야, 저렇게 해먹는데. 터무니없이 해먹어도, 그 강바닥 흐른 거 가지고 30조 몇십 개 해먹는데, 나는 뭐, 창조경제, 무슨, 문화융성, 융합, 무슨, 이런 거 해가지고, 미르케이, 모든 저기를 해서 스포츠의 사람들이 저기를 하니까, 그런 거 하고 평창올림픽도 겪겠다. 이것으로 모으면은 뭐 30조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기획을 했다는 것 자체가 박정희도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미국이 학생들의 힘에 의해서 막강한 이승만 정권이 자유당 정권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그걸 어떻게 미국이 용인했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한강 건너서 그 당시에는 경부대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5.16 쿠데타. 5.16 쿠데타라는 게 그렇게 성립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순실도 결국은 이명박이 하는 꼴을 보면서 안심하고 헤쳐먹어도 되는 나라다.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죠. 지금 빨대만 꽂으면 쫙 빨린다 이렇게 그건 이미 시행착오를 거쳤으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해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박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얘기하는 건 포인트가 새 나가는데 뭐냐면 이 역사가
똑같이 덮어지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불과 1년만 우리가 모르고 이 사태가 그냥 넘어갔더라면 우리 역사는 아무런 반성의 기회가 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역사의 실상을 모르는 채 그저 우리 역사는 이런가 보다. 우리 국민이 워낙 우수해서 예. 이 위정자들이 아무리 헤쳐먹어도 그냥 국가 대계를 유지해 나가는 능력이 있는 민족이라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덮고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금방 우리가 필리핀만 해도 우리나라가 막사이사이 시절에는 우리는 아유, 택도 없이. 어마어마한 택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의 여인들은 다 전 세계에 식모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예. 국가가 지금 전 세계의 자본주의의 노예화가 되는 그런 사태를 막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의 자손들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는 위기에 몰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덮어지고 아름다운 황녀의 우아한 미소와 함께 최순실은 뭐 독일에다가 어마어마한 재단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당신 뭐 은퇴하고 나면은 뭐 남북 문제를 여기서 앉아서 해결하고 조정하겠다. 이런 멋있는 쪽에서 편하게 사실 이런 식으로 우아하게 넘어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다 속았을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밝혀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위대한 단군 이래 최대의 위대한 서광이 비치는 이러한 사건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 민족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 민족은 비로소 영남과 호남의 장벽이 헐리고 그리고 이 남북의 장벽이 헐리고 특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계급 간의 갈등 그야말로 상층부와 하층부가 다 합심해서 뭔가 이제는 박정희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초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뭔가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 삶의 모든 방식이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잘못되었다. 이거를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곧 최순실 게이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했듯이 이대 학생들 이화대학 학생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은 이화대학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의대 나는 내 연구실이 동숭동에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댁 옆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데모할 때마다 내가 나가요. 또 여기서 그 데모하는데 내가 애들한테 데모하는 데 가서 얼굴 비치지 마세요 그러지만 나는 내가 그때 이 시대를 사는 사상가인데 그런 데모를 실천하는 철학자. 그 데모를 하면 가서 그래도 뭔 이슈를 가지고 하는지 내가 들어봐야지 하고서 항상 거기 가서 대화하고 그럽니다. 내가 나가서 말하고 이러진 않지만 그런데 서울의대생이라고는 우리나라에서 집안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가장 엘리트 클래스고 자기들 자부를 가지는 애들이 그야말로 자기 선배 그 의사의 그 진단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자기 이름들을 밝히고 용감하게 항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서울의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스펙 때문에 이렇게 뭐 하고 헬조선을 외치면서 이 세계를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역사를 주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획득하기 시작한 그야말로 우리하고는 질이 다른 새로운 의식을 가진 새로운 세대라고 하는 시각으로 우리 역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보면은요. 이제 이 절망 속에서 선생님은 희망의 서광이 비치고 있고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최순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있다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 말에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은총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 나오는 논리를 내가 빌리고 있는 건데 그러세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뭐냐면 로마인서를 쓸 때만 해도 AD 한 55년경에 그게 고린도라는 곳에서 로마 교회인들한테 보낸 편지거든요. 근데 그때에 뭐냐면 자기가 저기 전도여행을 그게 3차 전도여행의 제일 마지막 단계였는데 그때에 뭐냐면은 국가의 총체적 위기 상황을 느꼈어요. 그때. 그리고 바로 AD 70년, 15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면서 유대민족이 완전히 갈기갈기 찢혀서 전 세계에 다이아스포라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 것은 영적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는다. 즉 인간의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정의로움을 획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정의라고 하는 건 소극적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반드시 너의 육신의 모든 죄악을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자, 이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이 모두 같이 나하고 울고 반성하면서 십자가에 박힙시다. 십자가에 박혀가지고 십자가에 박힐 때만이 여태까지 보수 언론 박근혜를 여태까지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온 것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온 거 아니에요. 모든 뭐 대형교회 목사님이든 뭐든 저 강남에 있는 모든 부자들이든 모든 사람들이 박근혜를 오늘의 이 죄인을 그야말로 마치 구세주처럼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책임을 또다시 박근혜에다가 다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들은 빠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똑같은 놈들이었는데. 지금 언론의 문제라든가 오늘 이 모든 문제가 좀 복잡해요. 이 사태가.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 국민 모두가 반성하는 자세로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아니겠다고 하는 그 유일한 길이야말로 모든 국민이 같이 십자가를 걸머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못이 박힌다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이거 십자가 한번 박혀보라고 이 로마 형들에. 그러니까 이게 이 아픔을 겪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야 박근혜 저기서 잘 됐다 저 최순실 쌤통이다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부활해야 된다. 우리 민족 전체가 전체가 반성을 하면서 전체가 반성하면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 어떻게 정신을 차릴까?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거기서 내려줘야 될 사람이 있고 계속 박아놔야 될 놈들은 있잖아요.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박힐 사람들이 있고 계속 박힘으로써 이제 중요한 건 영적으로 부활할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부활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올라갈 놈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제 선생님의 이 그 깊은 철학 속에서 이놈들이 또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그렇죠. 반성하기는커녕 최재경 민정수석을 갖다 놓고 또 친이인은 부활해서 어떻게든 지금 최순실이 사라진 상태에서 집단의 시스템적으로 최순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집단 최순실 이걸 만들어서 어떻게 더 뜯어 쳐먹을까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짜증나는 게 최 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정말 짜증나 죽겠어.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요. 그래서 김병준이를 갖다 세우면서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한강욱을 비서실장으로 하면서 또 야권을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고 끝없는 꼼수를 해서 또 처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우리는 사실 자라나면서 박정희 이 독재를 어떤 방식으로 끝낼 수 있을까? 진짜 고통스러웠어요. 예. 정말 어떻게 끝낼 수 있냐? 이 예. 오딜, 이 끔찍한 시련을 우리가 너무 오래 견뎠잖아요. 예. 이 박정희 기간이라는 게 무지하게 길었었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종신으로 해먹는 거로 돼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박정희가 꽝 했을 때 예. 그야말로 우리 민족은 환호를 외치면서 모든 5월의 봄인가? 예, 서울역 광장에 예. 모이고 80년 5월의 봄. 80년 5월의 봄 이런 게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민주적 열망이 그 억눌렸던 민주적 열망이 다 튀어나왔죠. 분출했죠. 예. 분출해가지고 그렇게 모였는데 그 위대한 국민의 분노의 분출을 누가 헤쳐먹었냐? 전두환이가 헤쳐먹었잖아요. 예. 이 끔찍한 역사를 우리가 깊게 되씹어야 됩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딜레마가 네. 우리가 박근혜를 정치권에서 탄핵을 한다 그러면은 네.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탄핵이에요. 네. 이 탄핵을 하게 되면은 박근혜는 필승이에요. 네. 왜냐면 탄핵 정국으로 몰고 들어가면은 결국은 박근혜는 이제 해방돼요. 직무에서 벗어나가지고 청와대 직을 유지한 채 청와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마찬가지. 랄라룰라 이제 쉬면서 놀다가 결국 그 3분의 2의 이거를 얻기도 힘들겠지만 그거를 제대위원 3분의 1을 얻어가지고 가도 헌재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헌재라는 게 완전히 박근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한 명 정도를 빼놓고는 100% 부결됩니다. 네. 100% 부결됩니다. 나의 예언은 정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부결되면은 우리 역사는 완전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카드가 못 됩니다. 가장 불행한. 그러니까 탄핵을 들어가면은 모든 이제 박근혜가 유리한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정국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처음에 이 사태가 바로 떨어지고 나서 CBS 김현정 앵커하고 이 방송을 했을 때는 그때는 내가 하야를 해서는 안 된다. 네. 박근혜가 하야를 하면 이 권력의 공백을 이용해 먹는 이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또다시 우리 비극적인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그래서 나는 하야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로 하여금 이 역사를 박정희 패러다임을 끝내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임기를 끝내게 해주자 그랬는데 지금 이러한 프로젝트가 내 논리적으로는 멋있었는데 지금 이 진행되는 사태를 보니까 아까 지금 얘기한 거로 뭐 총리를 다시 지명하고 뭐 비서실장 바꾸고 비서실장을 하고 이런 모든 사태를 봐도 더 열악한 행태를 계속할 것이고 그나마 최순실에도 있어서요 그 영매소리에 들었는데 그것도 안 듣는 여자가 이제 무슨 정무 수행을 하루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냐? 불가능하겠죠. 이런 것을 생각할 적에 이 역사의 진행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여기에 유일한 솔루션이 뭐냐? 이것은 국민들이 권기를 해서 하야를 하도록 국민의 분노를 분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박근혜가 자진 하야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국민에게 사죄를 하고 그야말로 그러고 나서 국민에게 사죄를 하면서 깨끗하게 물러나면서 뭐냐면 자기가 모든 죄를 청산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동안 최순실이랑 헤쳐먹은 몇십조 될 겁니다. 이거를 다 국고로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세금을 그 돈으로 몇 년이라도 안 내는
그런 시대를 도래시키게 한다면 예. 국민들이 아마 용서를 해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박근혜의 잦은 하야. 그리고 하야. 그것이 어떠한 꼼수가 아닌 진실한 그 하야도 자기가 물러나는 게 아니라 하야를 해서도 끝까지 자기의 죄악을 그 반성하는 자세로 역사에 임한다면 우리 역사는 희망이 있다. 예. 그럴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근데? 요새도 그러니까 사진 보면 해주겠지 웃고 다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국민이 분노를 분출하고 네. 우리가 요번 내일 11월 12일이요. 11월 12일 예. 시청 앞 광장 네. 4시요, 4시. 그때 예를 들면 우리가 3.1운동 때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이었거든. 예. 그때도 3.1운동 때도 200만이 나왔죠. 나왔습니다. 휴대폰도 그리고 없었는데. 오늘날 휴대폰도 없을 때 지금 5천만 인구인데 5천만에서 지금 최소한 그때 수준으로 가면 500만이 나와야 돼요. 네. 전국에서 이러한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네.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위대한지 그리고 그들의 함성이야말로 진정한 이 나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까지 우리가 시청 앞에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청와대 최선 분수 앞까지는 가서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공포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우리 같이 나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나가자고. 예. 선생님, 저는 지금 말씀 중에서 가장 꽂히는 게 최순실이 헤쳐먹은 거 탈탈 털자. 근데 그 전에 헤쳐먹은 놈 있잖아요. 그 누구지? 이명박. 예. 이명박 사실은 그 전에 박정희 돈부터 사실은 스위스은행에 있는 박정희 돈부터 털어야 되는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확실한 거는 그 이명박으로부터 예. 이 최순실 게이트까지 내가 왜 아까 그런 농담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례가 있나요, 역사적으로 한나라 때 보면 문제가 굉장히 위대한 임금이었는데 예. 한무제만 우리가 알지 예. 한무제 이전에 한문제가 있다는 예. 사실을 몰랐는데 한문제는 이 노장 사상에 정통한 아주 위대한 군주였어요. 그 위대한 군주로 자기는 원래 군주를 모셔갈 때도 난 군주하기 싫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모시고 가니까 자기가 다 조사해 보더니 우리나라의 문제는 위정자들이 절약하면 된다. 이것은 궁궐에서 괜히 공사를 일으키고, 예. 왜 우리 전쟁이나 일으키고, 우리가 전쟁할 필요도 없는데, 왜 서역을, 저기를 하냐. 그럴 필요가 없이, 우리 위정자가 그리고 궁궐에서 절약하고, 위정자들이 지금 대신들이 갖고 있는 돈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냐.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통치 기간 동안 안 받았어요. 와. 중국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냥 뭐 독재국가, 군주,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하듯이 저야말로 우리 국민이 이 어렵게. 그러니까 진짜 국민들에게서 막 국가가 세금을 그냥 1,0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내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냥. 지금은 국민들이 세금이라고 안 그러고 세금인 줄 알았더니 복채였다. 복채를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으로부터 이게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강도질을 해가지고 다 세금 받아다가 최순실한테 갖다 바쳤으니. 예. 최순실을 탈탈 털자. 최순실과 최순실의 그 조직이라는 게 너무도 엄청난 것이고, 예. 이 모든 조직으로 들어간 돈을 탈탈 털되 이명박 것까지 같이 털자. 이명박 거 턴다 그러니까 더 속이 시원하네. 그렇게 그리고 그런 것이 한 문제라고 하는 중국 역사로부터 이런 사례가 있었다. 없다고 새로운 일이라고 주저하지 말고 여기까지 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순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이거 무기징역에다 하더니 사형을 시키는 그런 피지컬한 게 아니라
알그지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다 뺏어가지고. 예. 지금 우리 역사에 이런 거를 한 적이 없단 말이야. 내가 왜 이 도올 시진핑을 위대하게 생각하겠어요. 예.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은 딱 부정부패 척결 들어가면 가장 역점을 두는 건 돈을 환수시키는 거예요. 예. 네. 알그지를 만드는 예.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다 최소한 20년 이상 다쳐넣어요. 예. 지금. 근데 이 사람이 한 것이 상무위원까지 집어넣거든.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시진핑 얘기는 이거 자체가 또 하나의 선생님이 아주 탁월한 예측과 해안이었기 때문에 이건 또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힘 안 드세요? 아니, 안 들어. 예, 내가 또 우리 아주 여기 뭐지? 벙커. 아니, 벙커. 전국구. 전국구에 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참,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난 여기서 식사를 하신다 그래서 남이 밥 먹는 데 가서 내가 강의하는 적이 없거든. 예. 그래서, 상당히 그 분위기를 걱정했는데, 진지하게, 예.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야말로 무슨, 이 카타콤에 있는 어디, 초대교회 집회와 같은, 예. 오순절 교회에 지금 온 것 같은,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성령을 입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중력이요, 진짜. 집중력. 학교 다닐 때 또 공부를 최순실로 오해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예. 공부를 집중했으면 다 우병우다녔을 그래서 텐데.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원 속에서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아주 정말 위대한 역정의 모먼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이 방청객들에게 아주 극찬을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인데 이제 진짜로 저희가 고마워해야 할 게 우리 전국구를 듣는 분들은 지식과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자입니다. 네. 이분들은 저희가 한 300만, 400만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1000만을 들으면 10분에게 얘기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선생님처럼 실천하는 선생님. 진짜로요, 근데 씨. 옷을 다 벗으시면 어떡해. 나만 따라해.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러한 지식과 정보의 유통자이면서 실천하시는 분들이다. 여기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데에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에너지고 힘이죠. 그리고 예. 우리 사회의 그 정의, 예. 히라우로 디카요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정의감에 대한 갈망이 예. 이렇게 강한 민족이라고 할 적에 우리가 요번 이 기회만은 우리가 넘기지 말자. 소위 말해서 아까 5월의 봄 예. 시대하고도 다르고 6월 항쟁하고도 또 다르죠. 다르죠. 예. 지금은 그래도 우리 국민의 수준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뭐 11인이 뭐 12인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최소한 미국보다는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트럼프와 힐러리 그 벌어지고 있는 꼴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미드 영화 하우스 오브 카드스라는 예, 예. 그런 걸 보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미국의 정치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열악합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 구조나 이 모든 것이 소위 말해서 월남전 이래로 완벽한 부도덕한 버블 경제에 기초한 그 세계를 조작하는 아주 사악한 나라가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우익 지성인들 그리고 아마 우익 지성인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문제를 우리나라의 문제를 미국에 의거해서 해결하려고 예. 하는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번에 이제 그 프레임이 깨져야죠. 그러니까는 최소한 우리가 나만 해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안이 상당히 풍족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내가 집안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 세계 유학하셨고, 유학을 네. 다 했고
그리고 대체로 그런 사람들이 철저한 반공주의자고. 예, 그렇죠. 이 틀이 나 같은 놈부터 이게 뭐냐면은 썩은 등거리라고. 이게 역사에서 우리가 이런 모든 잘못된 세계를 그거를 우리가 근원적으로 반성해서 개혁할 때가 왔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는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뭐 종편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종편이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떠들도록 만들고 예. 그렇게 해서 국민적 힘을 모아서 이제는 정말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민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번에도 내가 남경필이하고 이렇게 중앙일보 대담하신 거. 예. 그래도 남경필이는 저쪽 사람이 새누리당 그 새누리라는 말도 아마 그 누군지 최순실이가 만든 누리리 이런 말들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여튼 남경필이니 이런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는데 자기가 뭐 행정수도 이전 이런 문제랑 관련해서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는 요즘 와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그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스트러글을 했었는지 그 양반의 고뇌가 마음속 깊이 이해가 된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심으로. 선생님 앞에서 괜히 그런 거 아니고. 진짜 철났어요. 그럴 수도 그래요? 있고 저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제 앞에서 진심을 보인 거겠지. 그런데 그나마 뭐냐면 그래도 그 민주적 신념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꼴을 본다면 그래도 그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민주적 신념이 철저했고 그렇죠. 최소한 권위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인격체가 아니고 그리고 개인적인 삶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깨끗했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러나 그 사람은 국가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이끌고 간 비전이 부족했고 그리고 특히 레토릭이 말이야 너무 그 레토릭이 천박하고 행동 방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획력이 조금 전후가 안 맞았고 이래 가지고 진보 세력의 좌절감을 안겨주는 인물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사례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정말 다른 수준의 이제는 뭐냐면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갖춘 그래도 훌륭한 인물들이 난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단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11월 12일 오후 4시 시청업 광장에서 다 선생님을 맞이할 겁니다. 앞으로 요번 토요일은 특히 정말 전 국민이 너나 할 거 없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모여 주셨으면 합니다. 추석 전에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국의 상황을 선생님 중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셨으니까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아는 척을 하면서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인데 공천당을 누르면서 너무 정적을 수청을 하면서 전행하는 거 아니냐. 그때 선생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중국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제가 득다같이 달려갔잖아요. 그랬더니 돌 시진핑을 말한다. 이걸 추석에 받고 제가 추석 연휴 동안에 독파를 했어요. 훌륭해 역시. 독파를 하면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돌 시진핑을 말하다 여기에 지금 사상을 꿰뚫는 철학이 있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우리 국민이 해결할지 지혜가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을 보고 야, 이 상황을 내다보셨구나. 그 이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거예요. 민본주의여야 한다. 민을 근본에 두고 해야 된다. 이게 맹자 사상의 핵심이죠. 왕도 사상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손문의 생각을 손문의 유언을 예를 들면서 천하 위공, 천하를 바라봄에 있어서 공적인 마인드로 바라봐야 한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로마 기원으로는 공적인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러나 예. 리퍼블릭이 예. 리퍼블릭 공적이라는 거예요. 예. 공통의 공이 아니라 공적 마인드 할 때 공적. 예. 어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스푸브리카. 위정자들은 천하 위가. 천하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고 천하를 공적인 마인드로 봐야 한다. 딱 그 대목에서 어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반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 2000 책을 진짜로 읽은 것 같아. 이 문자 진짜로. 외운 게 아니라 지금 녹아들었어요, 머릿속에. 이 아저씨가 사람을 의심을 해서 그래서 이 책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주 그 독서력이 있고 그 네. 독서를 해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 도올 시진핑을 말한다는 이게 책이 반이 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그 인생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바라볼 때 중국을 마치 서양의 그 political parties, 이거 정당 간의 어떠한 그 권력 알력 구조에서 그런 다이내믹스에서 중국을 쳐다보는데 이 방식은 전적으로 틀렸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자당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자라는 건 뭐냐면 중국 혁명 원로 1세의 자제들을 갖다가 우리가 태자라고 그러지만 그 자제라고 해서 다 딴 지역에 흩어져 살고 다 다른 환경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태자가 모여서 같은 이념을 가진 당을 결성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태자당이란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 중국에 존재하지도 않고. 그러면 중국의 그럼 가장 센 원로의 아들 중에 하나가 그 가장 비슷한 사람이 보실라이였는데 중경서기를 하던 그럼 보실라이하고 시진핑하고 한 당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가 중국을 너무 모르는 얘기라는 얘기야. 오해가 되도. 그리고 공청단이라는 것도 중국은 의뢰 그 젊었을 때 공산주의 청년단이라고 하는 것이 젊었을 때 다 들어가니까 다 들어가서 기르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청단이라는 게 하나의 무슨 정치 세력권을 뚜렷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하나의 흐름이지. 그리고 그들 사이에 어떤 친근감이 있는 것이고 특히 후야오방 호요방이라는 그 인물이 굉장히 위대한 인격체였기 때문에 그 계도를 받은 사람들의 어떠한 러프한 흐름이 있다는 것 뿐이지. 공청단파 이것은 없다. 중국을 바라보는 정확한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당도 없고 어느 파도 없어요. 이 사람은 공청단파 출신도 아니고 태자당은 더욱더욱 아니고 더군다나 상해방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상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강택민. 소위 말해서 강택민 그 전량이 뭐 이래가지고 흘러는 이 상해의 그 테크노크라트들을 말하는데 이런 계보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 위기 상황에서 그러한 위기에 굉장히 절명의 기회를 취할 수 있는 마음 자세와 그 행적이 구비되어 있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중국 10대 원로 중에 하나인 훌륭한 시중신이라는 인물이었고, 그 식중훈이라고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식중훈, 그 시중신이라는 아주 훌륭한 인품이었고, 그러니까 시중신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배반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계보 중에 그 어려운 세보를 거치면서 기나긴 감옥 생활을 할지언정 한 번도 자기 신념을 위배한 발언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정가에서는 유일하게 그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는 그 아버지의 물론 간접적인 덕은 받지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이 소위 말해서 누구야 그 강택민이 그 호금도 후진타오의 상황으로서 위에 계속 누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막판에 가니까 이 자기도 임기가 끝나가는데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 알력이 심할 때 강택민과 후진타오 사이에 알력이 심하니까 마지막
물러나기 전에 반격을 하는 거죠. 네. 후진타오가. 후진타오가 예.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강택민의 똘마니로. 강택만의 똘마니로 이러다가 끝낼 거냐. 예. 그 마지막에 치고 올라올 때 마치 우리는 후진타오가 시진핑을 밀었던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 대목에서 그런가요? 강택민이 시진핑을 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이 호금도는 후진타오는 자기 공청단 후배면서 또 공청단 후배라는 것보다는 자기 고향 후배거든. 예. 그러니까는 누구지? 북경대학 출신의 리커창. 리커창이라고 하는 인물을 강력하게 후계자로 지목을 했는데 그 리커창은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아주 엘리트라면서요, 그 사람은. 엘리트죠. 예, 예. 머리도 좋고. 머리도 좋고 리버럴 마인드 계속 잘 나갔고. 뭐 예를 들면 그 토플 성적도 제일 좋았다고 예. 그러고 뭐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유학도 가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그 리커창을 이 후진타오는 밀었고. 후진타오는 밀었는데 이 강택민은 싫어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 공천당파가 너무 세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 자체가 너무도 그 리버럴한 흐름에 의해서 망가질 수가 있다. 이런 공산당 기본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 네.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자기 그 사회주의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고 예. 전혀 그 외국 그 물을 먹지 않은 사람이고 예. 흐름이 예. 아주 그 정통 어떤 면에서 보수주의자적인 측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예. 그러니까는 마음에 들어서 재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호금도 파도 설득시킬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예. 이래서 이 시진핑을 갑자기 상해 시서기로 밀어버리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상해 시석이라는 건 마치 이명박이가 서울시장하고 아저씨, 예. 대통령들한테 그런 자리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에 비로소 그 지명이 될 때까지 아무 생각이 없다가 시진핑이 1000명이 왔구나. 그 전까지 계속 지방만 돌았는데. 그리고 거기 딱 자기가 들어오면서, 그 대권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 1000명 도래. 예. 1000명이 왔구나. 그러고서 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예. 그 불과 한 7개월 동안 상해 시석일을 했을 뿐인데 그 기간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이 노무현 대통령이 좀 배웠어야 되는 거지. 예.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그 인프롬 즉흥적인 스피치라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대통령 되고 나면 단 한마디도 철저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해야 되는 대통령. 근데 이 시진핑은 그 7개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원고 없이 발설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해 가면서 기다린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당대에서 딱 호금도가 지명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퍼져가지고. 그렇게 그 드라마틱한 변화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가장 부패 세력이었던 강택민이 밀렸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어서 자기가 됐으면 그 라인에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중국 정치가. 예. 주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완벽하게 반기를 드는 거죠. 야. 자기를 만들어준 그 강택민. 모든 강택민과 강택민 주변에 엄청난 부패 세력들을 그냥 쳐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이정현이가 박근혜 식구들을 구속시키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 예. 그런 식이지. 예. 이정현이가 예. 치는 박근혜. 시죠. 근데 예를 들어도 좀 불가능한 예를 드냐. 아니 그 정확한 예를 들고.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잖아. 그러한 것이 규모가 예. 자그만치 1년에 뭐 한 17, 첫 해가 뭐 17만 명이 숙종되고 그 다음에 30만 명 이렇게 나가니까 네. 중국에 지금 벌집이 쑤셔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그 일가 친척이고 다 시진핑이 죽일 놈이라고 얘기하죠. 중국 가면은. 예. 시진핑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서 상층 구조하고 만나보면 시진핑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아요. 부패한 세력들을 다 쳐내고 있어요. 다 쳐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진핑의 권력은 뭐에 의해서 유지되느냐? 오로지 민중의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국의 역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 희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을 비판할 게 많아요. 나는 중국에 가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갑니다. 나는 이 중국의 그 당셔, 중국에 가면 각 성에 당교가 있어도 당에서 굉장한 그 성장들부터 쫙 듣는 그거는 외국인들이 가서 강의 못하는 그 학교가 있는데 그런 당교에 가서도 엄청나게 비판적인 발언을 막 쏟아놓습니다. 중국말로 하실 거 아니에요? 중국말로 하지 나는. 가서 어디 가든 나는 중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일본말로 하든 뭐 어디 말로 하든 간에 중국말로도 이렇게 흥분해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내가. 니 할마, 니 시팔로마 이거. 뭐 비슷하네. 내가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그 쓰면은 공포감을 가지면 안 돼. 그러고 가서 한 5분 동안에 완전히 장례를 장악하는데 뭐냐면 한 5분 지나면은 내가 중국말로 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거든. 영어 청중하면 영어로 내가 말하고 있다는 걸 잊어버려야 돼. 오직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는 이거니까. 이거는 내가 아무리 그냥 어떻게 하든 다 전달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다 통해. 자, 선생님. 그런데 이제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민본. 민중의 강력한 지원만이 시진핑의 힘이다. 그리고 그 힘에 근거해서, 즉 민본 사상이죠. 그 힘에 근거해서 이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온갖 부패 세력을 일소하고 있다. 자, 우리 역사에 대입합니다. 민중,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이 정권이 하야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후에 최순실 일당, 이명박 일당이 국민의 돈을 갈취한 것을 샅샅이 다 토해내게 하라. 맞아. 그거죠? 그거. 바로 그건데, 바로 그건데 뭐냐면은 우리가 이 중국 정치를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 동양인들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냐면은 민주주의는 서구의 것이다. 그러니까 히랍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데모크라티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마치 불란서 혁명을 거쳐가지고 근세적인 데모크라시의 틀이 잡히고 막 영국으로 치면 마그나 칼타 이후에 쭉 해가지고 뭐 권리장전 뭐 다다다다 해가지고 오늘까지 왔고 미국이 독립선언서에서 제퍼슨 뭐 자자자자 이렇게 와서 오늘날까지 뭐 이 서구의 소위 말해서 직접 민주주의로서의 미국에서 이당제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라트의 뭐 이러이러한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넌센스라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고구려와 백제에 있어서 무슨 유학의 도입이 어디가 몇백 년 늦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차별적인 역사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 정도 차이는. 그러니까 히랍의 데모크라시라는 건 아주 페조러티브. 그건 나쁜 말이에요. 의미가. 거기는 그 폴리티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의회 제도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데모크라시의 개념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플라톤도 이 자기 스승 플라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자기 스승 소크라테스가 이 빌어먹을 사악한 데모크라시 때문에 사약을 받고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데모크라시라는 걸 아주 나쁘게 욕합니다. 플라톤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근세적 우리가 말하는 데모크라시는 미국에서부터 미국 헌법을 통해서 성문법화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제도라는 것은 지금 어떤 면에서 상당히 미국의 현실을 봐도 그렇지만은 박약한 거예요. 미국의 데모크라시가 허술하고 단점이 많고 지금 그 선거구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모순이고 역사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볼 적에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서구 의회 민주주의의 이 대의 제도의 뚜렷한 제도를 우리가 만들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예. 이것은 금방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예, 예. 이것이 200년 늦은 거, 미국이나 우리나 네. 지금 겨우 막 200년 차인데, 예. 이걸 가지고 세계사적으로 우리가 늦은, 뭐, 아하. 민주를 몰랐던 사람이다. 아하. 미국 놈들이 해도, 서양도 기껏해 200년 전에 시작한 건데, 네. 그게 뭐가 걔들이 우리보다 더 앞선 거냐 말이야. 네. 문제는, 민주라는 제도적인 측면을 떠나서 우리 동양 문화권은 서구 문명에 가지고 있지 못한 민본 사상이라고 하는. 네. 민본 사상. 모든 군주는 민이 중하고 군이 경이란. 민은 민이 중한 것이요. 군이라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로지 뭐냐면 민중의 뜻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사직도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 동양 사상은 뭐냐면 민중의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사직을 갈 수 있다는 건 사직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죠. 예. 농경시대. 신을 갈아버리는 사직도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민을 가느냐? 백성은 못 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정치의 궁극은 민에 있다고 하는 거. 네. 예.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의야. 바를 정자. 예. 정자정야를. 정자정의라는 건 정치라는 건 바르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돈을 환수해야 되는 것도 예.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정의라 바를 예. 정자라는 거는 그렇죠. 예. 바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잡는다. 잘못된 것을 끊임없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건 뿌리 깊은 민본 사상이 있다는 거지. 예. 그러기 때문에 이 민본 사상의 측면으로 말하면 서양은 기본적으로 민본주의 하나 신본 사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서양은 민주 사상이 없어요. 오늘날까지 미국이 이렇게 참혹한 그 200년의 역사를 거쳐서도 오늘날 똑같이 이렇게 타락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걔들은 민주 사상이 없어요. 민주 제도만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민족은 이 민본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 거의 몇 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단군이 내려올 적에도 뭐라 그랬냐면은 홍익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말을 천부인을 줘서 그 내려보낼 때도 인간이라는 말은 요새 말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건 사람 사이라는 뜻으로 예. 요새 말하면 world, society라는 의미예요. 예.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홍익이라는 건 널리 이롭게 하라.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천부인을 주어서 너에게 명하노니 저 신단수 밑으로 내려가서 저 조선 땅에 가서 너는 홍익인간이다. 이게 우리 헌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우리도 지금 4, 5천 년, 반만 년을 여태 내려온 민족인데 서양은 그런 거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이제 제도적인 약간의 수정만을 거쳐서 우리가 끊임없이 진보를 하게 되면 서양보다 훨씬 앞선 우리가 서양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민주주의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서부터 우리의 핵심 철학 민본 사상까지 왔어요.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좌절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역사가 뒤집히는 서강이 비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5천만 민족이 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이 성찰을 하고 못 박히는. 못 박혀야 돼. 못 박히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 돼. 우린 내려오고 계속 몇 놈은 못 박힌 상태에서 놔둬야 된다. 놔둬야 돼. 예. 박제가 될 때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그래도 희망의 메시지 전해주시고. 그리고 최근에 내가 예. 그러한 엄청난 우리 민족의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영화를 만들었어요. 맞아. 나의 살던 고향은. 맞아. 그거 어떻게 아시나요? 아니, 제작하기에는 이제 좀 포스터를 나이가 보셨잖아요. 아니, 내가 제작한 거 아니고 나는 주연을 했지. 주연을 하셨어요? 배우시라고요? 주연을 했고 지금 개봉했어요? 11월 24일부터
시중에서 개봉이 돼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나의 살던 고향이라는 게 내가 주연을 했다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가 주연이 돼서 돌아다니면서 만든 나 혼자서 이렇게 댕기는 것을 내 제자가 찍어서 만든 다큐멘터리예요. 그럼 배드 씨는 없네요, 그러면. 나 주연하셨다고. 혼자밖에 없어. 근데 선생님 70년 철학의 완성판.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내가 그 연변대학에서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고구려성이 한둘 발견되는데 그걸 문헌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동북 삼성에 현존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돌 성벽들이 남아있는 고구려 성만 200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고대사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 명백한 사실을 두고 어떻게 고구려가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가 그 위에만 있는 거고 무슨 평양 주변만 있는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이게 200개가 있어요. 실제로. 그럼 이거는 고구려 우리 민족 역사의 재발견이고 혼이 비정상인 줄 알았더니 혼이 정상이 된 거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 학자가 내가 미국 대학 교수라고 그래서 로마사를 쓸 적에 무슨 이태리 사람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로마사는 자기 소신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대사라는 그 우리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저 중국의 중원까지를 포함하는 광대한 영역이었는데 왜 미쳤다고 당태종과 같은 중국 역대 최대의 성군이 그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왜 연개소문하고 싸우러 이쪽으로 옵니까? 왜 애국까지 돼가면서? 이건 백만 대군의 피를 흘려가면서 왜 오냐고. 왜냐면 당나라가 이 남북조 시대를 다 통일하고 그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지만 그거는 중원의 작은 제국이야. 아직도 고구려 제국이 더 커. 여기에 도전을 안 하면 자기의 중원 통일은 끝나질 않아. 그러니까 그 출혈을 하면서 오는 거야. 이 명백한 사실을 왜 왜곡하냐고. 이 명백한 사실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였고 광활한 세계의 역사였나. 이것은 동북 삼성으로 해가지고 저 황해 주변 모든 백제 이 황해 제국의 문화권을 거쳐서 저 일본의 규슈 나중에는 야마토 정권까지 모든 걸 포괄하는 이 방대한 제국의 규모는 중원보다 컸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오는 거죠. 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범했다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넘어왔다 그래서 왜 명나라가 자기 나라가 다 휘영청 걸리고 망할 정도로 여기다 군대를 보내서 여기서 방어전을 치느냐. 그게 다 고구려 패러다임. 우리 고구려야말로 이게 단순한 중원에서 볼 때의 주변 국가가 아니라 우리 고구려 패러다임 속에서 황하 문명이라는 거를 변방으로 봤어요. 오히려. 그게 이 영화에 그렇죠. 그대로 녹아있다. 우리가 센트럴이고 저쪽이 페리페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전부가 뭐냐면 중국이 센터고 우리가 저 한 구석이 기우쳐 있는 조그만 섬나라, 반도 이래가지고 페리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걸 고치기 어려워. 그래서 내가 이걸 고쳐줘야만 우리 젊은이들이 한류를 해도 당당하게 우리 원래의 본주소를 찾는 것이다. 싸이의 노래가 세계에 퍼져나가도 이것은 원래 고구려인들이 이런 수준에서 놀았다. 우리가 드라마를 해도 이건 고구려 드라마다. 고구려 사람들은 이 정도 세계인이 감동할 드라마를 만들어서 놀았다. 여러분들 그 쌍용총이라는 건 그 많은 벽화들을 고구려 벽화들을 보세요. 그 벽화의 수준이 당대 서구에 그만한 회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화가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러했다. 이것이 이 고구려의 광활한 터전이 나의 살던 고향이었다고 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내가 처절하게 나의 살던 고향은 하고 노래를 부르거든.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된 거야. 다음
두 번째 영화는요, 이제 별에서 온 그대가 아니라 고구려에서 온 그대. 고구려에서 온 그대가 돼야 될 거라.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 영화 소개는 됐고, 정말 간절하게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촛불을 드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십시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그거죠. 다 요약을 해버렸네. 더 할 게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11월 12일. 11월 12일 오후 4시. 오후 4시에 집회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사상가기 때문에, 예. 사상가는 어떠한 정파나 어떠한 정강에 치우쳐서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정치 집회나 시민들 집회에는 나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가 나가겠습니다. 나갈 것이고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 사태일 뿐 아니라 이것은 정말 거국적인 우리 민족의 새로운 갱생이 될 수 있는 위대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기를 위해서 우리 국민이 나가야 됩니다. 자녀들을 손에 잡고 그리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손에 잡고 같이 다 함께 나가서 행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살던 고향은 이렇지 않았다. 너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최순실이가 만들려고 하는 세계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는 책임을 져라 하고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그럴 때 하야가 가능하다. 그럴 때 눈물 흘리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엎드려서 사죄하면서 물러날 때 정치인들이 그때부터 양심적인 그 국민들이 다시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예를 들면 내각 구성이나 이런 것도 아주 객관적으로 이 국회에 주체적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그런 방식으로 뭐 예를 들면 박지원이나 이런 사람들도 최근에 그 발언한 것이 상당히 좋은 발언들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우리 전국을 의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헤쳐나가려면 야바이꾼들이 양아치 새끼들이 들끓어가지고 이 기회를 헤쳐먹지 못하도록 우리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에서 우리는 오늘 이 벙커에 모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국민 여러분들 제가 정말 눈물로 호소합니다. 11월 12일 오후 4시. 시청 광장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역사를 혁명합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행동하는 철학자 도울 선생님을 모시고 장장 100분에 가까운 사자후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시고요. 세상에 혁명하는 국민이 나서서 혁명하는 새 역사 함께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정봉재 전국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